어린 시절 읽었던 계몽사 문고에서 대부분의 책 번역자 이름이 신지식이었다. 새로운 지식이라는 뜻일까? 그 특이한 이름을 잊을 수 없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는 중간고사에서 1등을 하면 창조사에서 나온 10권짜리 빨간머리 앤을 사주겠다고 했다. 나는 2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격려 차원에서 책을 사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냉정하게도 사주지 않았다. 책이 너무 갖고 싶어 용돈을 털어 한 권 한 권 사모았다. 권당 2,000원이던 그 책의 번역자 이름도 신지식이었다. 당시 집에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소년소녀 한국 중장편 문학선이 있었다. 그중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 제목이 가는 날 오는 날이었다. 황해도의 한 섬에 사는 소녀 A가 주인공인데 예민한 감성이 나와 비슷해 특히 이 책을 몰입해 읽었다. 책은 신기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산학교 교장인 A의 아버지는 조선 사람, 어머니는 일본 사람. 섬에서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어울려 살았고 딱 한 명 있는 중국 사람은 아내의 발을 묶어 전족을 해놓았다. A를 아끼는 이웃집 일본 아주머니는 과자를 남겨주었는데 A는 사로마다 바람인 것이 창피해 부끄러워한다. 사로마다와 함께 호야나 우당 같은 단어를 그 책에서 처음 배웠다. 그 책의 지은이 역시 신지식이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신지식은 본명일까? 그런 생각들을 했다.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하는 책. 빨간머리 앤의 첫 우리말 번역자가 신지식이라는 걸 안 것은 30대에 접어들어서였다. 그리고 2013년 겨울 출판평론가 한미화 선생님이 내게 문자를 주셨다. 곽 기자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문자에는 원주 토지문화공원에서 개최하는 강연의 포스터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한국 아동문학의 어머니 신지식. 아, 살아 계셨네. 나 이분 꼭 뵙고 싶었는데. 인터뷰해야겠다 마음먹었다. 어렵게 연락처를 얻어내 신지식 선생에게 전화를 드렸다. 1930년생, 우리 외할머니보다 1살 아래. 전화로 만난 선생은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정정한 분이었다. 인터뷰 요청을 고사하시는 걸 40여 분간 설득한 끝에 마침내 마주할 수 있었다. 2014년 3월 18일 서울 자택에서의 일이다. 85살이라는 연세가 무색한 꽃고담. 인터뷰를 위해 다시 빨간머리 앤을 읽었다며 이야기할 거리를 모두 메모에 정리해 놓고 계셨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정갈했다. 그 집에서 3시간가량 선생과 이야기했다. 기력이 쇠해가는 게 느껴졌지만 그분은 최선을 다해 인터뷰에 임했다. 신기하게도 노인과 마주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녀와 나를 둘러싼 공간이 이 시공을 이탈하여 빨간머리 앤을 사랑하는 젊은 그녀와 그 책을 몰두해 읽었던 어린내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가는 날 오는 날에 A와 함께 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신 선생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던 무렵인 16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이화여고 국어 교사였던 24살 때 휴전 직전 서울 인사동 헌책방에서 일업한 빨간 머리 앤을 발견한다. 역경을 이겨가는 고아 소녀의 이야기가 어머니를 잃은 그에게 감동을 남긴다. 그가 가르치는 학교에도 전쟁 고아가 수두룩했다. 곽 기자님은 모를 거예요. 그 시절엔 고아들이 우글우글했어요. 젊은 여자가 길을 걸어 갈라치면 검댕이를 얼굴에 묻혀놓고 도망가곤 했지요. 우리 학생들도 집 없는 아이, 부모 잃은 아이 어찌나 많았는지 매 학기금을 제대로 내는 아이가 없었죠. 1962년 이화여고 주보 겨울을 만들던 교사가 뭐 읽을 거리 없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빨간 머리 앤을 번역해 소개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주보에 실린 앤은 반응이 좋았다. 주보가 나오는 화요일이면 학생들이 앤을 읽느라 온 교실이 조용했다. 인기에 힘입어 마침내 1963년 창조사에서 모두 10권으로 번역 출간된다.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내 물음에 그는 답했다. 모든 장면이 다 좋지요. 특히 얘는 무생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소설 끝의 제목 길이 굽어지면 거기서 앤이 보여주는 긍정이 참 좋아요. 80평생 살아보니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건 끝이구나 싶다가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 길이 열리기도 하고 친아버지 같던 매슈가 죽자 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마릴라 곁에 남기로 결심한다. 그때 앤의 말을 신지식 선생은 이렇게 번역했다. 내가 퀸 학원을 졸업하고 나올 때는 내 앞의 길이 똑바로 뚫려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몇 마일 앞까지도 뚫어볼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굽이진 모퉁이에 온 거예요. 이 길이 굽어지고 나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나는 좋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빨간머리 앤의 번역자라는 사실을 떠나 신지식 선생은 그 자체로도 한국 문단에 의미 있는 인물이다. 그 시절엔 읽을 것이 없었어요. 나는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을 즐겨 읽었죠. 허크의 하수인 같은 톰보다는 허클베리 핀을 더 좋아했어요. 그 소설의 대척점에 신지식 선생의 소설이 있었어요. 하얀 길이라든가 감히 읽을 무렵 한없이 순정한 눈물 같은 이미지로 우리를 사로잡았죠. 우리 소년들은 신지식 소설 속 여학생들을 동상 속 여자친구, 애인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실제로 친구들이 모이면 신지식 소설 속 여주인공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죠. 나는 아직도 그 구절이 기억이 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진달래꽃이 피면 나는 미화의 무덤에 가야 한다. 김훈이 읊은 구절은 신지식 단편 아카시아의 한 문장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신지식 선생은 깔깔 웃으면서 김훈이라는 작가가 내 소설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진 못했죠. 그 시절엔 워낙 읽을 게 없었으니까. 그이는 훌륭한 작가가 되지 않았어요? 했다. 가슴을 앓는 청백한 소녀들이 등장하는 하얀 레이스 커튼 같은 소설. 인기와 함께 감상적이고 유치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신지식 선생은 깨끗하게 지나치게 감상적이니까요. 내 세계가 그만큼 좁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얀 길을 훌륭하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부모님과 떨어져 있던 기숙학교 시절, 슬프고 외로울 때마다 일기장에 끄적인 글이었어요. 했다. 선생의 단정한 자기 성찰과 반성에 나는 감탄하였다. 선생은 푸르스름한 무늬가 있는 흰 찻잔에 끊임없이 가루 녹차를 우려내어 주었고 파운드 케이크를 잘라주었으며 인터뷰를 마치고 나올 땐 한과를 먹으라고 챙겨주었다. 녹취록을 정리하며 나는 이 이야기를 빨리 글로 쓰고 싶어서 몸이 달 지경이었다. 200자 원고지로 40매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았던 기사. 신지식 선생의 기사를 쓰면서 누군가를 인터뷰하고 싶어서 가슴이 설렜던 신참 기자 시절이 계속 떠올랐다. 연차가 좀 되었다고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던 내게 그때의 설렘을 다시 가져다 주셔서 빨간 머리 앤을 번역해 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아 계셔 주셔서 신지식 선생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책의 힘에 대해 생각했다. 한 권의 책이 가져다주는 인연에 대해 외할머니 뻘의 이 작가를 만나게 되리라곤 10살 무렵의 과거람은 상상도 못했겠지. 용돈을 털어서 산 그 창조사의 10권짜리 빨간 머리엔 진주에서 가장 큰 서점도 한지를 다 갖추고 있지 않아서 시내 서점을 이잡듯 뒤져 겨우 9권을 샀지만 결국 새 신부가 된 앤을 그린 6권 앤의 꿈의 집은 구하지 못했다. 갖고 싶어 발을 동동 굴렸던 6권은 언젠가 추석인지 설날인지 설 명절을 쇠러 서울에 올라왔다가 큰 집에 있었던 아파트 상가 서점에서 구했다. 그렇게 어렵게 6권을 구했던 그 아파트에 신지식 선생이 살고 계셨다. 무려 35년 전부터 20여 년 전에 내가 그 아파트 상가 서점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앤의 꿈의 집을 손에 놓고 탄성을 질렀을 때도 신 선생은 그 아파트에 계셨겠지. 이 인연이란 무엇일까? 거듭 생각했다. 회사에서 울어본 적 있어요? 장유진 단편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주인공 안나에게 거북이 알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옆 회사 직원이 15년 만에 처음 회사에서 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묻는다. 고개를 저었지만 안나는 나중에 독자들에게 고백한다. 사실 회사에서 울어본 적 있다고. 찰나의 순간만큼 짧게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던 순간 와르륵 눈물이 났다고. 회사에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 공적인 자리에서 우는 여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 남자들에게 어필하려 눈물을 이용한다. 프로답지 못하다 등 갖은 구설에 오르며 그러한 부정적 평가는 같은 여성들이 더 가혹하게 내리기 때문이다. 나 역시 회사에서 울어본 적이 있다. 크게 소리내어 남들이 다 알도록 운 적은 없다. 일의 기쁨과 슬픔의 안나처럼 자리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해 티슈로 찍어내며 잠깐, 그리고 대개는 퇴근길에 운다. 특히 기억나는 건 입사 6년차 때쯤의 어느 겨울, 원하는 대로 인사가 나지 않아 마음이 무척 힘들었는데 퇴근해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울음보가 터졌다. 눈물 범벅이 되어 회사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는데
운 나쁘게도 회사 간부 한 분과 딱 마주쳐 민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직장에서 우는 여자, 좋아하지 않았다. 세간에서 여성성이라 부르는 것을 무기로 삼다니 비겁하다 생각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 동백이 이전에 이 생각을 바꿔준 건 회사의 여자 상사 한 분. 무슨 말 끝에 저는 회사에서 오는 여자가 정말 싫어요 했더니 그분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울어도 돼 하셨다. 회사에서 울어도 된다니. 그런 조언을 들어본 게 처음이라 네? 울어도 돼요?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더니 대신 크게 울어. 남들 다 보는 데서 왕 하고 울어야 해. 어떤 새끼가 너를 괴롭혔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크게 울라고. 이 역시 컬럼버스의 달걀 같은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가장 매혹적인 소설 속 여주인공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을 꼽고 싶은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잘 우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자 작가가 쓴 소설 속 주인공은 대개 먹물인 작가 자신을 투영해 책 좋아하고 지적인 데다 생각이 복잡한데 스칼렛은 다르다. 시쳇말로 얼굴에 글이 없고 본능과 감정에 지극히 충실하다. 가정교사를 계속 두었고 2년간 인근 파이에트빌 여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그녀의 교육 수준은 지극히 얕았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 그녀만큼 우아하게 춤추는 아가씨는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떻게 웃어야 보조개가 푹 파이며 어떻게 비둘기처럼 안장으로 걸어야 스커트의 넓은 후프가 황홀하게 흔들리는지, 어떻게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눈을 내리깔고 빠르게 깜빡이면 미묘한 감정으로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녀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처럼 달콤하고 무해한 얼굴 아래의 날카로운 두뇌 회전을 어떻게 남자들로부터 숨기는가 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땐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싶었다. 지덕체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교육을 받은 90년대 초반의 13살짜리 눈의 스칼렛은 지성과 덕성 따위는 없는 문란한 여자처럼 보였다. 진심으로 스칼렛을 좋아하게 된 것은 30대 후반에 이르러서부터 똑똑한 여자보다 매력적인 여자가 되고 싶었고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숨김없이 제 속을 보여준 대가로 입게 될 상처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정에 솔직할 수 있다. 스칼렛을 너무나 좋아해서 2016년 미국으로 회사 연수를 가면서 꼭 가고 싶은 여행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인 애틀랜타를 꼽았다. 2016년 12월에 마침내 친구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마거릿 미첼 기념관이 있는 애틀랜타와 스칼렛의 남자 레트 버틀러의 고향 찰스턴, 소설 속 농장인 타라의 배경으로 알려진 존스보로를 중심으로 기행을 했고 이듬해 1월에 혼자서 스칼렛의 어머니 엘렌이 어렸을 적 살았던 세베너까지 다녀옴으로써 기행을 마무리했다. 그 기행을 심지어 바람과 함께 스칼렛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으니 나야말로 진정한 스칼렛 덕후인 셈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칼렛은 잘 운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계산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원래 감정을 속이지 못함으로 운다. 짝사랑하던 옆집 남자 애슐리 윌크스가 예쁠 것도 없고 몸매는 어린아이처럼 밋밋한 사촌 멜라니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홧김에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와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고 남북전쟁에 참전한 찰스가 전사해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남편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의 바보 같은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운다. 보수적인 19세기 미국 남부에서 양갓집 교수가 아무렇게나 감정을 드러내는 건 숙녀답지 못한 일이지만 스칼렛은 개의치 않는다.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며 좋아하는 남자에겐 좋아한다고 말한다. 대공황 시기인 1936년 출간된 이 책이 6개월 만에 밀리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칼렛이라는 캐릭터의 독특한 매력 때문이리라. 대공황의 늪에 빠진 미국은 구습에 얽매이지 않는 진취적이고 정열적인 여성상을 필요로 했고 그러한 시대 상황에 스칼렛은 꼭 맞는 인물이었다. 허기가 다시 그녀의 텅 빈 위장을 물어뜯자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느님께 맹세코 양키들은 나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나는 이 모든 걸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나도 내 가족들도 다시는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야만 하더라도 하느님께 맹세코 나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거야. 전쟁의 와중에 배가 고파 밭에서 순물을 뽑아 먹으며 스칼렛이 내뱉는 이 말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핵심 메시지이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스칼렛의 다짐은 대공황으로 공공함에 처한 미국인들의 결심이기도 했다. 출간 당시 책값이 $3. 서민의 한 끼 식사 비용에 맘먹었지만 사람들은 이 책을 읽기 위해 서슴지 않고 지갑을 열었다. 마거릿 미첼은 1937년 이 책으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원작 소설은 1939년 비비안 릴와 클라크 게이블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진다. 미국 영화 평론가 로저 에버튼은 말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전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서가 아니라 스칼렛이 느끼는 욕망과 그녀의 허영심 사이에서 벌어진다. 지극히 남성적인 관점에서 여성을 바라본 허영심이라는 단어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찌하였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스칼렛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이다. 잘 우는 여자 스칼렛의 눈물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은 전쟁이 본격화돼 고향 타라가 북군에 점령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다. 집에 갈 거야. 그녀는 울부짖었고 목소리가 갈라지며 높이 올라가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집에 갈 거야. 나를 막을 수 없어요. 집에 갈 거라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 만약 나를 막으면 당신을 죽이겠어. 나는 집에 갈 거야. 오랜 긴장에 굴복한 그녀의 얼굴에 공포와 히스테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다시 소리 질렀다. 갈 거야.
갈 거야. 걸어서라도. 갑자기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젖은 뺨을 풀먹인 그의 셔츠 주름에 댄 채 여전히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치면서 그의 손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달래듯 어루만졌으며 어조도 부드러웠다. 아주 상냥하고 아주 조용하고 조롱의 기색이란 없어서 레트 버틀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에게 제라드를 떠올리게 해 위안을 주는 브랜디와 잎담배, 말냄새가 나는 친절하고 강한 낯선 사람의 것 같았다. 이런 착하지.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울지 말아요. 집에 가게 될 거야. 용감한 꼬마 아가씨, 집에 가게 될 거야. 울지 말아요. 그리하여 스칼렛은 레트와 함께 마차를 끌고 아비규환의 불구덩이를 지나 애틀랜타에서 타라로 가는 엄청난 여정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스칼렛은 또한 일하는 여자의 표본이기도 했다. 시대상의 한계이겠지만 소위 고전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여자들 중에서 제대로 일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스칼렛은 달랐다. 문학이나 미술에 대한 교양은 없지만 셈법에는 비상한 스칼렛은 전쟁 중 목재 장사가 돈이 된다는 걸 깨닫고 당시 숙녀의 일이 아니라 여겨졌던 그 일에 과감하게 뛰어든다. 이는 20세기 초 숙녀의 일이 아니라 생각됐던 글쓰기를 업으로 삼은 미첼이 자신을 투영한 결과물인데 21세기에도 여자의 일이라기엔 험하다는 인식이 박힌 기자일을 직업으로 택한 나로서는 크게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여러 번 말했다. 너는 일을 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거칠어졌어. 나는 도저히 너처럼은 못할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 여성 엘렌의 딸인 스칼렛이 어머니와 비교해 너무나 천방지축 같은 자신을 머득잖아하는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품위 있게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의 세계란 그렇지 않다. 이 전투구는 일상, 때로는 악을 쓰고 냉혹하기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고상하게 키우고 싶어서 어린 딸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춤추는 것도 못하게 했다는 아버지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갔나 싶어 무참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남부의 황금기의 농장 안주인이었던 엘렌의 삶과 전쟁의 진후 폐허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딸 스칼렛의 삶이 다른 것처럼 전업주부인 엄마와 일하는 여자인 나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스칼렛 오하라는 아름답지 않았다 라는 첫 문장도 인상적이고 흔히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로 의역되는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 라는 소설 끝머리의 대사도 물론 좋지만 내겐 폐허가 된 타라에서 아픈 동생들과 갓 해산한 멜라니까지 책임져야 했을 때의 스칼렛 내면을 묘사한 이 구절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일터에서의 나 역시 약한 사람을 도무지 좋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앞에서 뒤척이는 동생들의 비쩍 마른 몰골을 바라보았다. 둘을 감싼 시트는 흘린 물로 검어졌고 축축해져 있었다. 그녀는 수엘렌이 싫었다.
그녀는 이제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았다. 한 번도 수엘렌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캐리인을 특별히 좋아한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든 약한 사람을 좋아할 수 없었다.